All I have for you is a word. Tenet. Use it carefully. 네, 오늘 시사회 네 번째 시간 또 다시 테넷 얘기를 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저번에는 저랑 조연나 기자 둘이 포항공대 임경순 교수님과 테넷 Q&A 시간을 가졌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시사회 4명의 완전체가 모였는데 물리학 이론을 빼고도 이 영화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문과도 테넷 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시공을 오고 갈 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토리도 복잡해지고 플롯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영화의 구조가 왜 이렇게 복잡했는지 또 그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선 테넷은 시간을 역행하는 세계의 시각화에 굉장히 공을 들인 영화입니다. 좀 생경하고 좀 낯선 풍경들이 펼쳐지죠. 이제 필름을 마치 리와인드한 듯이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러한 풍경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관객들이 시선을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시간 여행 혹은 시간을 다룬 영화들과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과거의 한 순간으로 좀 점프하듯이 이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엣지 오브 투마로우에서도 탐 크루즈가 죽을 때마다 본인이 처음 부대 배치를 받는 날로 되돌아가잖아요. 근데 테넷의 경우는 그 과거의 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마치 그 지나온 길을 다 되짚는 듯한 연출을 합니다. 사실 놀란 감독은 이제 테넷의 목적을 시간을 시각화하는 방법의 해방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이를 토대로 보면 어떤 영화의 기반을 다진 물리학 법칙들을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영화가 구현해내고 있는 인버전 세계 그리고 시간의 순행과 역행을 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좀 이런 점에 관객들이 초점을 맞춰서 관람하면 좋겠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시간을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시간을 영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앤디 워홀이 8시간 동안 미국의 엠파이어 빌딩을 그대로 촬영한 실험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는 모습을 그대로 찍은 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그대로 찍은 장면들의 합인 영화가 있는가 하면 테넷에서는 시간을 충돌시킨다는 인상이 강했는데요. 특히나 전작이었던 인셉션에서는 늙어버린 사이토와 과거로 돌아가자 다시 젊어지자 라고 이야기하는 코브의 만남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만날 때 어떻게 보면 각자의 시간이 충돌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나타나고 놀란 감독이 시간을 항상 순행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충돌을 통해서 표현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에이젠슈타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에이젠슈타인까지 나오네. 1920년대 영화를 만든 러시아 영화 감독이고 학자로도 좀 유의미한 논문을 많이 남겼거든요. 제목은 영화의 원리와 표의 문자라는 논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물리적으로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조적인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충돌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돌시키면서 새로운 의미가 탄생을 하는 거죠. 쇼트와 쇼트를 충돌시키는 몽타주는 물론 쇼트 안에서 다양한 것들이 충돌하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인버전된 세계에서 그 자동차가 거꾸로 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이 한 쇼트 안에서 시간이 충돌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영화 전공자다운 동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테넷이 영화적인 얘기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얘기라든지 되게 할 얘기거리가 많은데 소미 기자는 또 어떤 이야기거리를 발견하셨나요? 다중세계 이론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실에서 선택되진 않았지만 다른 가능성들이 이미 실존하고 있다라는 이론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밖에도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니체의 영원회귀 이론이라든지 동양 철학 쪽으로는 뭐 불교의 윤회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일단은 펼쳐놓고 한번 그래 논란 무엇을 하나 지켜보자 라고 해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게 과학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그 모든 진리 탐구의 근본이 인간은 유한하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테넷이란 영화도 별 재미가 서사적으로는 없는데도 사토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 손목시계로 자기 맥박수 체크하는 사토르 사실 재미없거든요. 그분에게 그렇게 이입이 되진 않거든요. 하지만 유한한 존재로서의 사토르를 굉장히 부각하고 있고 영화 말미에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 좀 강렬한 정념을 형성하는 것도 닐과 관련된 어떤 죽음의 코드인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제는 시간을 넘어서 어떤 신의 영역을 영화적으로 도전해 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의 약간의 거창함, 웅장함 혹은 복잡성은 좀 필연적이지 않았나. 이 영화에서 사용하는 어떤 시간의 충돌, 과거의 나, 미래의 나, 뭐 현재의 나가 한 시간대에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이 사실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디어들을 적용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테드 창의 소설인데, 테드 창의 소설 중에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이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문을 통과하면 시간대를 바꿔서 갈 수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된 일은 된다. 캐세라세라가 형상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문의 아이디어도 굉장히 테넷에 나오는 문과 유사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똑같은 과학자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어요. 인터스텔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인 킵손이라는 과학자에게 논란이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킵손의 아이디어였던 그런 시간여행이 가능하려면 둥근 회전문을 통과해야 되고 어떻게 되든지 시간선은 하나다. 그래서 시간은 대칭을 이룬다. 테넷에도 그 아이디어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장르, 다른 영화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가 떠오르셨어요? 사실 저는 007 시리즈가 생각이 났는데요. 실제로 놀란 감독은 본인이 007 시리즈의 굉장한 팬임을 말한 바 있고 또 이전에 과거 인터뷰에서도 내가 기회가 된다면 007 시리즈를 한번 연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주인공인 주도자가 좀 스파이라는 장르에 굉장히 최적화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차 세계대전을 막아야 한다는 임무를 갖고 있고 계속 본인의 정체를 숨긴 채 등장을 하는데 사실 뭐 이 사람의 어떤 전사,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물이 너무 납작하다, 이제 캐릭터성이 너무 드러나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그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놀란 감독이 이런 식으로 개인의 서사는 굉장히 압축시킨 다음에 이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의 정체는 철저히 숨기는 스파이로서의 면모를 좀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007 스파이에 대한 취향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이클 커티스 감독의 고전 영화죠. 카사블랑카의 흔적도 저는 느꼈거든요. 이 영화에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사가 있죠. 내 생각엔 이것이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 그 대사를 이 영화 말미에서 또 비슷하게 닐이 하기도 하죠. 당신에겐 시작이고 나에겐 끝이라고 끝이다. 했나요? 맞아요. 놀란 감독 영화야 복잡한 것이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플롯을 이렇게 꼬고 시간을 여러 개를 충돌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놀란 영화 보고 복잡한데? 라고 느끼는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고백합시다. 인셉션도 처음 봤을 땐 다들 어려웠고 메멘토도 처음 나왔을 땐 이게 뭐야? 하면서 시간 순으로 정리한 기사가 시내 21에도 실렸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인터스텔라라든지 뭐 인셉션 같은 영화에는 그래도 관객이 이입할 여지가 있었다고 봐요. 뭐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는 가족 영화라는 보편적인 감성이 있었고 인셉션 같은 경우는 아리아드네라는 엘렌 페이지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그 좋았어요. 인셉션 크루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 사이에서 신참이잖아요. 그래서 관객이 그 인물을 따라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다른 인물들은 어떤 뭐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갈 수 있는 동반자 같은 캐릭터가 존재했거든요. 근데 테넷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에 좀 젖어들 여유
자유를 주는 캐릭터는 적지 않았나? 캣과 주도자의 레스토랑 대화 장면 같은 걸 보면 크리스토퍼 놀란이 얼마나 멜로 연출에 관심이 없는지 혹은 못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 같아요. 그리고 사토루가 그렇게까지 캣한테 집착하는 이유가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막판까지 이렇게 사토루가 캣을 탐하는 이유가 뭐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답을 얻지 못하는 것 그냥 같거든요. 순해보지 뭐 순해보. 그러니까 본인은 순해보겠지만 그게 관객에게 얼마나 와닿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냥 가정폭력남이죠. 대사 한 줄로 표현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하면 그걸 파괴해버린 사람이다. 그거 외에는 그게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 전제 자체가. 맞아. 네. 전 좀 쇼트를 구성하는 방식에도 좀 의문을 표하고 싶은데요. 쇼트가 너무 짧아서 어떤 의미를 획득하기 전에 다음 쇼트로 편집이 되어버려서 따라가기 급급하고, 그리고 대화씬을 짤 때 원래 기본이 쇼트, 리버스 쇼트라고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포착하는 것이 영화 감독의 일이기도 한데, 여기에서는 정보를 주는 사람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것 같은 기계와 같은 모습. 그래서 쇼트 자체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보를 주는 대화의 쇼트가 걸어가면서 진행되는 것도 상당히 관객에게는 불친절하다고 느껴졌는데요. 닐과 주도자가 계속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멈추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들이 걷지 못하니까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어지러웠고, 정말 이게 베스트 쇼트였나? 대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좀 엄밀하게 쇼트를 구성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어가는 대화씬 같은 경우는 저는 논란이 대화씬도 이미지적으로 스펙터클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되게 포부를 늘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게 유독 좀 허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걸어야 되나? 저렇게까지 8개국을 걸으면서 대화할 일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저희 회의 때 누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아니 누가 저런 특급 기밀을 걸으면서 삼거리 한복판에서 얘기하냐고. 근데 저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버스 같은 데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게 스파이의 면모가 맞나. 논란 영화에서 대상화된 여성 캐릭터는 역시 복잡한 만큼이나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항상 여성 인물들이 남성 주인공의 뭐 죄의식이라든가 애증이나 죄책감의 대상이라던가, 혹은 또 철저히 남성 주인공의 주관적인 시점, 기억 안에서 재현된다거나 하는 논란 영화의 관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또한 70년대 007 영화의 여성 캐릭터의 쓰임을 역시 오마주하는 것인가? 라는 이해심까지 살짝 발휘해 보았으나 오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영화가 타임라인을 전개하기에도 바빠서 어떤 감정이나 정념을 일으키는 잉여적인 장면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캣을 향한 사토루의 폭력 장면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더 좀 당위성의 부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고속도로 장면 같은 경우도 엘리자베스 데비키라는 멋있는 배우에게 손이 묶여서 발로 이제 악셀인가요? 핸들을 조종해야 되는 액션을 해야 하는데, 굳이 치마를 입히고 카메라를 아래쪽에 배치해서 찍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선이었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007의 감수성이라 하더라도 또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대중적인 영향력이 큰 감독일수록 진화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프리아는 그래도 멋있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종 내려놓으시게 젊은이 뭐 이러면서 알고 보니 남편은 그저 대리자였을 뿐이고 기선실세였던 거죠. 기선실세. 지금 아쉬운 점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테넷을 위한 변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래도 이 영화가 마음에 남으셨어요? 영화라는 매체가 그 몽타주의 기법을 발명해 나가면서 플래시백, 플래시포워드 합성을 하기도 하고 디졸브를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늘 시간을 교차하고 혹은 찢어내고 잊고 중첩시키는 노력의 일환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몽타주적인 편집 기법을 언급했던 건, 테넷은 그러한 기법 없이 오로지 컷과 컷의 연결만을 통해서 시간의 가능성을 체감시키는 영화거든요. 테렌스 멜릭의 어떤 영향 아래에서 태동한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간결한 컷 편집으로 인간의 기억이라든지 시간을 유려하게 몽타주로 만드는 감독이잖아요. 테넷은 어떤 우주의 흐름이라든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예술영화가 아니라 블록버스터의 규모로 꿈꾸는 감독도 산업적으로는 유의미하고 그 영역 자체는 굉장히 희귀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 자체로 어떤 새로운 영화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고, 시간을 다루는 논란의 꾸준한 그런 노력들이 이번 영화에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집대성 되었다는 거에선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가 좀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영화의 주제적인 측면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드니 빌네브의 영화 컨택트가 생각이 났어요. 이 또한 테드 창의 소설이 원작이네요. 공교롭게도 주인공이 이제 언어학자인데 외계인의 언어를 배우면서 이 외계인들이 하는 원형적인 시간 인식을 그대로 경험을 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내리는 결단이란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란 말이에요. 테넷도 그 부분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영화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게 영화적으로 설명이 되진 않지 않나요? 이렇게 영화적으로? 닐이 약간 고민하는 순간이 한 쇼트라도 있었으면 저는 약간 알아차렸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장면에서 이게 우리의 시작 끝이 이렇게 하니까 저는 둘의 관계가 약간 흐뭇한데 조금 흐뭇한 정도가 아닌가. 많이 가슴을 크게 울리진 않았어요. 표층적이다. 네, 약간 저는 좀 진한 감동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흐뭇하다. 그게 영화 전반을 따라 쌓아진 어떤 감정이 아니라 마지막에 양념 같은 인상이 조금 있긴 하죠. 그래도 여기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 약간 이런 갑자기. 느낌으로. 맞아. 저는 이 영화 테넷이 서사의 전능함을 말하는 영화다라고 주장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테넷이라는 의미가 교리잖아요.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 어떤 이론론으로도 포섭되지 않는 인간의 비밀을 자신만의 영화의 교리로 만들려고 했던 영화가 테넷이 아닌가. 그래서 스스로도 야심찬이라는 어떤 수식어를 약간 무한 붙였던 게 영화교에서 아닐까. 나오신 것 같아요. 제 종교는 모든 영화입니다. 시도와 그런 성취를 영화적으로 영화적으로 돌리면. 해석해주고 싶은 마음. 갑자기 말 못하겠어. 너무 너무 궁금해요. 너무 신성한 마음이에요. 너무 좋아요. 저는 엔딩씬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역시나 논란이 좋아하는 굉장히 물리적이고 아날로그한 장치를 통해서 상상 이상의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전화를 받고 주도자가 다시 인버전에서 나타나서 프리아를 처단하는 그런 전개란 말이죠. 이 전개가 굉장히 익숙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구나.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하여 극의 긴박한 국면을 타개하고 이를 결말로 이끌어가는 수법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기계장치에 의한 신 혹은 기계의 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전화로 호출된 신으로서의 주도자 라고 논란이 에필로그로 구태여 설명을 던지고 저는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적어도 영화 안에서는, 서사 안에서는 이 주인공이라는 주도자라는 인물을 통해서 영화의 교리는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시도로서는 약간은 뭉클한 영화교여서 네, 간증 잘 들었습니다. 저희의 고정 코너죠. 20자평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부터 진행자부터 해주시죠.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해하지 말고 느끼라는 주문 혹은 변명, 그 매혹적인 뻔뻔함입니다. 20자 넘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뻔뻔함이 봉준호 감독식의 표현으로 치자면 기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런 기세, 뻔뻔함, 그런 뚝심도 굉장히 중요한 재능이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역시나 쇼트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았나. 테넷 결국 쇼트의 문제다라고 문제는 쇼트야. 네. 문제는 쇼트다. 네, 프랑스 영화 감독 고다르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미국 영화의 문제는 대화로 많이 진행이 되고 쇼트와 리버스 쇼트를 어떻게 쌓아나가느냐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테넷을 보고 아,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구나. 어떻게 감정을 쌓아나가느냐에 있어서.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저희 넷 중에 두 분이 영화를 전공하셨잖아요.
근데 이 영화 전공자 두 사람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그 극명하게 나뉘는 이유조차 이 영화학에 대한 어떤 박식한 두 분의 견해가 이렇게 달라서 재밌네요. 저의 한 줄 평은 영화의 한계를 실험한 가장 논란다운 스파이 영화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이게 뭐지? 라고 계속 보면서 마지막까지 시선을 붙들게 하는 그런 묘한 힘이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영화의 한계를 그 나름으로 좀 실험을 했던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되는 성공한 테넷, 실패한 인셉션, 분석하느라 인썸니아. 음료시이에요. 오늘의 음료시. 좀 해제를 들려주시겠습니까? 테넷은 주도자가 잘 해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영화가 관객의 마음속에 아주 성공적으로 인셉션 됐는가 한다면 이번 영화는 좀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고, 분석하느라 인썸니아는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구체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의 음유시인이었습니다. 오늘의 음유시, 오늘의 박평식 영화 교수님, 교주? 영화교 신도님, 네, 신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시사회를 이제 영화로서는 세 편째인데 세 편째 이렇게 초반부터 좀 강적을 만난 것 강적을 같아요. 만났어요, 정말. 진짜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영화 우리가 다뤘으니까 다음에 어떤 영화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만용을 부려봅니다. 그럼 다음 영화는 또 어떤 영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화도 같이 봐요.